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서울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고 강원도에는 눈이 또 그렇게 많이 와서 눈 피해도 있고 이렇습니다. 겨울 같은 봄인데 그래도 전국 곳곳에서 봄 축제 소식이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산수유꽃, 또 유채꽃과 같은 봄꽃 축제와 제철을 맞은 쭈꾸미 축제도 열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날 풀리면 냉큼 달려가 봐야겠습니다. 겨울 같은 봄입니다 그랬는데 오늘하고 내일, 그러니까 모레 목요일 날 아침 정도까지 이렇대요. 그 이후에는 다시 또 봄을 만끽할 수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오늘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똘똘한 자산관리 방법 뭐니 이어집니다. 자, 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길이 미끄러운 화요일 아침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화제? 첫 번째 소식 뭔가요? 네, 오늘은 특별히 경제 소식으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닝픽, 반등 노리는 증시입니다. 네, 경제평론가의 시선으로 꼽아본 첫 번째 픽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 때문에 이 미국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 주는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네. 코스닥 모두 1%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는 2,6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5%가 넘는 강한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국내외 증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면서 크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굵직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금리 결정은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상대로 펼치고 있는 관세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르는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퍼지고 있는데 미국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하게 되면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증시가 반등할 때 내 거만 안 오르면 정말 화가 나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개발자 회의 GTC 2025 이걸 개막이 됐죠. 투자자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GTC는 인공지능 칩으로 세계를 석권한 엔비디아가 여는 개발자 회의이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을 비롯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AI 컨퍼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 분야의 미래 비전이라든지 첨단 기술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세계 이목이 집중됩니다.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이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죠. 젠슨 황이 기조연설에 나서는데요. 차기 인공지능 칩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도 이 GTC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섹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GTC를 통해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이나 제품 공급 등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주가에 큰 호재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오는 20일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페덱스, 나이키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이 결과 역시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런 빅 이벤트들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게 된다면 이번 주 증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다, 먼 나라 얘기다 하지 마시고 눈여겨볼 일입니다. 자,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은 경력직도 구직
입니다. 네, 구직 포기 이게 일하지 않고 쉬겠다 뭐 이런 얘기일까 좀 안타까운데. 네, 안타깝게도 구직을 포기한 이제 2030 세대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직을 포기한 15세부터 29세 청년층 인구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서요, 30대도 6개월 연속으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16일 통계청에 따르면요, 최근 30대에서도 쉬었음 인구가 가파르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이들로 외형상 실업 상태지만 구직 의사가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 실업자가 아니고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됩니다. 30대면 정말 자기 일 열심히 할 그런 나이인데 이런 경력직 청년들도 구직을 포기한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전문가들은 30대 쉬었음에는 한 번 이상 퇴직한 이후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구직을 포기한 경우가 상당수 포함됐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30대 실업자의 경우에는 취업 무경험자가 3,000명에 그쳤지만 취업 경험자는 14만 7천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요. 이 말은즉 30대 쉬었음은 20대 경우와 달리 기업의 경력직 채용 기조보다는 일자리 미스매치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 탓이 더 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은 고용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력직 채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경력직끼리 경쟁하는 상황이 지배적이라며 청년층에 이어서 경력직의 쉬었음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경력직이 이 구직을 포기하고 그냥 쉬었다라는 것은 개인 차원의 경력 단절 문제를 넘어서요, 이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지식, 또 숙련된 업무 능력이 전달되지 못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되고 또 내가 하는 이 일을 가지고 미래의 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뜻이니까 더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어린이집은 혐오 시설입니다. 네, 뭐 안 그래도 저출생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데 네. 어린이집은 혐오 시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서울 종로의 한 이 아파트 단지에서요, 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두고 주민 간의 갈등이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혐오 발언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고요, 종로구청이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 이 공문을 보내서 인근의 민간 어린이집이 폐쇄될 예정이니까 이를 아파트 내부로 이전을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에는 14명의 영유아가 다니고 있었고요. 인근 지역에 맞벌이 가구가 많아서 보육 수요가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반대에 또 부딪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너무 급하게 추진됐다, 또 의사결정 자체가 미흡했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했고요. 이 공유 공간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무상으로 임대하면 재산권이 침해된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충격적인 것은 일부 주민들이 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기면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면서 반감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특히 공청회 과정에서 감정적 충돌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안 된다, 또 너희들이 거지냐, 돈이 없어서 국공립을 원하느냐, 이런 발언들이 나왔고요. 또 워킹맘 입주자들에게는 일과 육아가 힘들면 회사를 그만둬라라는 식의 막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에 어린이집을 지지하던 주민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기관이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돌보는 기관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설립은 무산이 된 거예요? 네, 계속된 반대와 갈등 속에서 기존 어린이집은 폐원을 했고요. 아이들은 이제 다른 어린이집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절실한 시설이지만 일부 주민들에게는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 혹은 재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만 인식된 거죠.
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더 많은 공공시설 확충이 이루어져야 이런 갈등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저출생 문제가 어떤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와 내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국 우리 사회가 합심해서 극복해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공감이 아쉬운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좁은 국토에 우리가 따닥따닥 붙어 살다 보니까 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데 야, 이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교육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감대 이런 것도 겹쳐 있군요. 자, 다음 픽 어떤 겁니까? 네, 네 번째 모닝픽은 건물주의 용돈입니다. 건물주의 용돈, 뭐 제목만으로도 좀 훈훈한 사연인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이제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장사 이어가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자영업자가 올린 SNS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살다 건물주 용돈은 처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5만 원짜리 신권 여러 장과 짤막한 메모가 찍힌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아니, 건물주가 돈과 함께 메모를 남긴 거예요. 네, 사연을 들어보니까 네. 이 건물주가 직접 가게를 찾아와서 사장님 2월 달 눈 때문에 쉬는 날 많으시던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세요라는 메모와 함께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 글을 올린 자영업자는 설에도 월세를 늦지 않게 냈더니 건물주가 곶감을 선물해 줬다고 하면서 늘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건물주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자영업자도요. 장마에 힘내시라면서 건물주가 용돈을 건넸다는 사연을 올렸는데 역시나 현금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메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건물주는 건물 한 두세 개 더 사시고 거기서 이 용돈 받아서 자영업 하시는 분은 네. 번창하시고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훈훈한 소식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월 중순인데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까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이례적인 3월 폭설이 기승입니다. 북극발 찬 공기가 불어오면서 해상 수증기와 강하게 충돌해 대기가 극심하게 불안정해진 건데요. 서울에는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가 발령됐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눈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벼락과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눈이 특히 집중되는 시점과 양 보시면요. 아침까지 수도권에, 오전까지 강원과 충청, 호남에, 오후까지 영남과 제주 산간에 시간당 1에서 3cm, 많게는 5cm 이상이 집중되겠고요. 강원 동해안 일부에는 시간당 10cm 이상이 쏟아집니다. 자세한 눈의 양 보시면요. 강원 산간에 40cm 이상, 경기 북부와 동부에 최대 8cm,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1에서 5cm, 그 밖에도 1에서 10cm 정도로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호남은 오후면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들은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계속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7도, 광주와 대구 6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비는 소식은 없지만 한기는 이어집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 한낮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순간들 대신 분노해드리겠습니다. 속 터지는 현실을 함께 파헤쳐보는 분노 유발자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인선 씨 그리고 김미경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멀쩡하던 사람도 운전하다 보면 헐크가 되는 순간을 경험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멀쩡히 가는데 확 끼어드는 사람, 또 뭐 줄 쫙 서서 어디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눈치 봐서 탁 들어오면 정말 짜증나고. 저는 그때 가장 화가 네. 나요. 딱 조신호까지는 갈 수 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딱 가려는데 싹 끼어들어서 제가 그 신호에 못 갈 때 아유, 제가 웬만하면 예쁜 말을 좀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는 욱합니다. 정말로. 화가 나요. 참해 보이는 우리 예인 씨도
우리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운전하면 본성이 나온다고. 예인 씨, 저 살짝 자기 성격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갓길 주행하는 차들 보면은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 딱 껴들고 그럴 때 엄청 얄미운 운전. 너무 짜증 나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럴 때? 근데 이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제 운전할 때 딱 끼어들면은 막 욕을 하고 이러는. 화나는. 네. 네. 근데 저쪽에서 못 듣는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걸 꾹 참으면 이게 또 마음의 병이 돼서 네. 어차피 못 듣는 거. 네. 창문 다 닫혀 있으니까 네. 야, 이게 그럼 좀 맞습니다. 분이라도 풀리지 않나? 맞아요. 야 이렇게 하면 근데 결국 그 말을 듣는 거는 나밖에 없다. 나밖에 혹은 없지. 조수석에 있는 내 가족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족 있을 때 그럼 불안해하니까. 그쵸. 나 혼자 있어. 혼자 있을 때.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되면.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가 좀 느낄 텐데 근데 나도 늦었고 급한데 누가 끼어들면 화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변호사님도 그런 적 많으시죠? 네, 그렇죠. 저도 그런 경우에는 이 감정 조절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차에 타신 분은 정말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어머. 지금 저 차에는 위급한 환자가 타고 있나 보다. 이렇게요. 진짜 착하시네요. 저는 약간 저랑 대입을 해요. 저 행사 가시는 분인데 좀 위약금 물어주면 안 된다. 나랑 같은 사람이다. 행사 늦은 사람인가 보다. 약간 요렇게 개인적으로 좀 제 개인적인 상황에 연결하다 보면은 네. 화가 좀 누그러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살짝 기분만 상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게 진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고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공공 질서를 파괴하는 오늘의 분노 유발자들 어떤 유형인지 주제 보시죠.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입니다. 나만 편하면 돼. 도로 위 얌체족입니다. 절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도로 위 얌체족. 인선 씨가 정리를 해준다고요? 네,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분노 유발자 첫 번째 유형은요. 먼저 갑니다. 나만 편하면 돼. 입니다. 먼저 갑니다. 처막히는 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나 갓길로 그냥 막 가는 그런 얌체 운전이죠. 네, 있죠. 특히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선을 가는데 누가 봐도 혼자 타고 있는 맞아. 승용차가 보일 때 뭐 잠깐이면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나 싶은데 이게 단순히 얄미운 걸 넘어서 이거 불법이잖아요. 이거 승용차는 여럿이 타도 안 돼요. 네. 그렇죠. 오. 네, 당연히 불법입니다. 이 고속도로에 있는 버스 전용 차선, 원래 누구를 위한 걸까요?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러분의 몫이죠. 네, 그렇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일부 운전자들이 이걸 악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고속도로에 있는 버스 전용 차선은 버스 외에 이 9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도 통행이 가능한데요. 그중에서 승용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탑승했을 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빨리 가기 위해서 이 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얌체족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6명 이상이 탑승하지 않았는데 이용했다는 게 문제인데요. 제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속도로 암행순찰자가 경광봉을 흔들면서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는 승합차를 잡습니다. 과연 몇 명이 타고 있었을까요? 차 안에는 운전자 1명과 연예인 1명뿐이었습니다. 또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는 구급차 역시 이렇게 적발이 돼서 추격을 해봤는데요. 위급 환자가 타고 있었다면 사이렌을 울렸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전혀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 심지어 환자도 타지 않은 텅 빈 구급차였다고 합니다. 저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예, 저러니까 사람들이 타고 있나 안 타고 있나 저거 거짓말로 울리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안 비켜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네. 저런 일이 쌓이면 큰일인 거고. 그렇죠. 나는 급해요.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지만 아니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그게 뭐 충청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어제 일찍 그랬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친작 좀 빨리 출발하셨으면 저도 같은 연예인인데 행사 좀 빨리 출발하셨으면 됐을 것 같은데 이런 얌체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뭔가 손해를 본다는 기분이 막 들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버스 전용 차로의 명백한 악용 사례입니다. 이 버스 전용 차선에서 통행이 가능한 차량이라도 12인승 이하라면 6인 이상이 탑승했을 때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법 위반이죠.
특히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고요.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9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단속 카메라 설치된 곳도 많고 방금 영상 본 것처럼 이렇게 불시에 단속을 하기도 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답답하다. 나는 빨리 가야 되겠다. 이건데 안 답답한 사람이 있으니까 차 쫙 밀려 있는데 그 유혹이 있어요. 네. 참는 거죠. 이게 지켜야 되는 도리니까. 근데 그걸 안 참고 그렇게 막 가요? 다 법을 어기진 않잖아요. 네, 몇몇 사람들이 이러는 거잖아요. 네, 법을 어기는 데서만 그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빨리 가려다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고 있는 버스의 블랙박스입니다. 오른쪽 일반 도로는 꽉 막혀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온 승합차, 결국 사고가 나고 맙니다. 아하,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어요. 근데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다쳤겠는데요. 다칠 수 있죠. 이제 버스는 일단 크기가 굉장히 크고 정차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불법 끼어들기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전용 차선 통행 금지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심각합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요즘 또 주차장에서 요금을 안 내려는 그런 꼼수를 쓰다가 이 걸린 사람들도 많고 이 얌체족들이 주차장에서 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자, 한번 보실게요. 도로 위의 얌체족 두 번째는요. 주차비 무임승차족입니다. 네. 뭐 솔직히 말할게요. 아깝습니다. 내가 뭐 10,000원짜리 밥을 먹었는데 좀 뭐 밥 먹고 커피 좀 마셨더니 주차비가 10,000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얌체 행동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저도 아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걷더라도 공영 주차장이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주차비가 저렴한 곳을 찾아서 주차하려고 하는데요. 뭐 주차비가 아깝다, 아껴야겠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결국은 주차비를 납부하고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주차비가 아깝다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주차비를 내지 않으려고 편법을 쓴다는 건데 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한 공영 주차장입니다. 차주 A씨는 볼일을 보고 출차를 위해서 정산소로 나가는데요. 요금을 결제하고 있는 그때 뒤쪽에서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요금 정산 중인 A씨의 차량 옆으로 해서 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저러면 월주차했나 뭐 선결제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근데 정산에 마친 A씨가 나가려는 찰나 보시면 차단봉이 내려옵니다. 그러네. 결국 주차 요금을 내고도 A씨 차량은 출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런 경우가 있나? 내가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옆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 모양인데. 네. 어쨌든 안 내고 그냥 나간 거죠. 그냥 나간 내가 거죠. 그 사람 거 내주고 내 거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처음 이 영상을 보고서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차인가?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앞차가 낸 주차 요금을 무임승차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게 눈 뜨고 코베인 건데 따라가서 잡아서 뭐 어떻게 말을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이미 차단봉이 내려왔고 또 결제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 사이에 멀리 가버리지 않았을까요? 이 번호판을 외우지 않았다면 잡기가 쉽지 않겠다 싶은데요. 무전취식이 사기죄가 되는 것처럼 이 경우도 사기죄나 사기죄의 일종인 편의시설 부정이용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 등을 통해서 잡게 된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차 요금 안 내려고 저렇게 차단봉 열렸을 때 또 줄줄이 나가는 꼬리 물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한 공영 주차장입니다. 하루 종일 주차해도 최대 6,000원의 주차 요금이 나오는 곳인데요. 여기에도 얌체족은 있었습니다. 자, 차 한 대가 주차 정산하고 주차장을 나가려고 하고 있죠. 저 좀 붙어서 가는 게 좀 불안한데요. 저 SUV 차량. 그러면 슬금슬금 네. 다가오죠. 뭐야? 차단봉 열리고 앞차 출차하는데 역시나 뒷차가 바짝 붙어서 결국엔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장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뒤늦게 관리자가 나와서 이 차량을 쫓아가 봤다고 하는데요. 결국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건 일부러 이제 앞차하고 짠 건가? 아니면 뒷차가 저걸 그 내용을 알고 저 어떻게 하면 되는 걸 알고 딱 붙어서 나갔다 이런 얘기인지. 야, 저런 게 가능해요? 저거는 내야 될 돈 안 내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거니까 저건 뭔가 저 법을 어기고 뭐 어떻게 보면 사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네.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 방식 역시 사기죄나 편의시설 부정이용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 근처의 한 주차장에서 무려 12대의 차량이 줄줄이 비엔나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해? 근데 12대면 그 12대가 모두 일행이었다는 거예요? 참. 아니 이게 짜고 친 거.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쫙 해서 갈 수가 없는데 이거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더 수상한 건요. 네. 매번 그 선두 차량은 주차장에 갓 들어왔다가 나가는 차였고 뒤에 따라가는 차량은 장기 주차가 돼 있던 차량들이었습니다. 갓 들어왔다 나가는 거. 저는 회차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돈 안 내지. 돈을 안 내는 차량인데 네. 그럼 그 많은 차량들이 돈을 다 안 내고 빠져나갔다는 건가요? 그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용한 거네요. 이거 돈 많이 나오는 차들이 회차 차량 뒤에 붙어서 줄줄줄 나갔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 꼼수의 주인공은 사설 주차대행 업체였는데요. 손님들이 차를 맡기면 차를 인근 빌딩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주차비를 내지 않고 슬쩍 출차를 해왔던 거죠. 알고 그런 거네. 그렇죠. 이게 손님들에게는 주차비 얼마 안 나왔다 해서 이렇게 또 받아먹고 이제 본인들은 이제 꼼수 출차해서 돈을 안 내고 이래가지고 남겨먹고 이렇게 반복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이 빌딩에서만 이런 일이 수백 차례 반복됐다고 하는데요. 관리인 측은 2달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운영되는 무인 주차장이라서 감시를 피해서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차단봉이 내려오기 전에 줄줄줄줄 쫓아가면 이게 차량 한 대로 인식이 되니까 네. 나갈 수 있다. 이런 걸 이용해서 꼼수를 부린 건데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도 있어요. 주차비 안 내려는 꼼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주차장을 보시면 진입할 때 차량 번호가 찍히면서 들어가게 되는 진입구가 있고 또 출차할 때 요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멈추게 하는 차단봉이 있잖아요. 네. 들어갈 때 열리고 정산하고 나올 때 열리는 게 정상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회차 차량인데요. 이 회차 차량의 경우에는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용한 편법 주차요금 내지 않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는 거죠. 네, 한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한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진으로 다시 나가나 했더니 보세요. 차단봉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차단봉이 열리자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주차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무슨 상황이죠?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주차를 하고 나갈 때 원래 요금을 내야 되는 건데 후진을 해서 그 뒤에 뒷번호판으로 회차 차량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가는 척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좀 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회차 처리가 돼버린 상황이니까. 오, 그러니까 요금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구나. 그렇죠. 이게 그냥 나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차를 하면은 영원이 되잖아요. 주차요금 영원이 되니까 와, 진짜 대단하다. 야. 그런 꼼수가 있습니까? 입차를 지금 하자마자 후진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차를 하고요. 차단봉이 열리는 걸 확인하고 나서 네.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와, 참.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와. 저 사람은 저거 박사네.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낸만큼 주차료 내야 되는 거지. 야, 별 꼼수를 다 쓰는군요. 네. 저는 어떻게 알았지?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주차장을 불법으로 이용한 사람이 일반 이용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김포시 소속 공무원들이 장기간 동안 불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서 공분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공무원들도요. 이 회차 차량으로 인식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내지 않은 요금만 100만 원이었다고 하고요. 같은 수법을 사용한 공무원이 9명이 더 있어서요. 이 주차장은 총 140만 원의 주차요금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정보 공유를 했겠죠. 알려진 거죠. 예, 근데 100만 원, 액수 커.
이렇게 100만 원에 달하는 주차 요금을 내지 않았다. 아주 작정을 했다는 거네요. 처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김포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렇게 밝혔는데요. 이 형사 절차에서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벌금형이 내려졌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김포시도 이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주차비를 내지 않으려고 튀어! 막 도망가 튀어! 이렇게 런하는 런족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자, 경기도 수원의 한 주차장입니다. 수억 원대 고급 외제차가 이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정산기 앞에 잠깐 멈췄습니다. 보시면 주차비가 6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 차량 네.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뭐 근데 저 슬금슬금 나가는 거. 이게 워낙 차체가 낮다 아. 보니까 야. 슬금슬금 앞으로 가서 결국 뭐 차단봉을 통과했습니다. 야, 저 차 진짜 비싸 보이는데 있는 사람이 더하다 하고. 아니, 근데 저거 위에 긁히지 않았을까요? 텐데. 그렇죠. 아니 차체가 긁히면 저 고가의 차량은 더 손해가 되지 않나요? 수리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아, 저 네. 위가 전체가 유리인가?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기스 안 나. 근데 덜컥하거든요, 보면. 그렇죠. 그렇게 방송에서 해서 또 막 이렇게 일본어 쓴다. 흠집이지, 흠집. 네.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차주가 알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히 등록이 돼 있는 줄 알고 그냥 차단봉이 인식 못하는 걸로 오해를 해서 그냥 통과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관리사무실과 이야기가 잘 돼서 재발 방지 약속, 서약서도 썼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외에도 요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는 더 진화해서 번호판을 숨기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네, 몇 달 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종이 번호판을 덧붙인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아파트는요,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주차비를 인상했다고 합니다. 이 가구당 2대는 10,000원, 세대는 10만 원의 주차비가 각각 부과되다 보니 주차비를 많이 내지 않기 위해서 이 가짜 번호판을 그 위에 붙였다고 합니다. 요거는 꼼수를 벗어난 범죄 행위인데요. 그렇죠. 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번호판 이전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에 대구에서 종이 번호판을 달고 다녔던 60대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이게 번호판 위조만 문제될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기가 어려운 거죠. 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번호판 가짜로 달고 종이 번호판 달고 심지어 번호판 막 떼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짜 번호판으로 주차비를 안 내려는 건 물론이고 이 각종 과태료나 고속도로 미납 통지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부과되게 하는 등의 이런 범죄 행위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부도 불법 번호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 불법 번호판 업체는 여전히 성업 중이고요.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려고 그 표시를 위조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이 가족이 숨졌는데도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쓰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고요. 이 장애인인 가족과 따로 살면서 이 장애인 표지를 쓰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컬러 프린터로 인쇄해서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중에는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요. 장애인 표지를 부당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장애인 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변조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공문서 위조 변조죄는 벌금형이 없고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네, 이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이렇게 악용하면 안 되죠. 네, 심지어 불법 주차를 신고했더니 보복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비장애인 차량 한 대가 장애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네, 차주 A씨가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멀쩡하던 차량의 타이어가 연달아서 2번이나 이렇게 펑크가 나 있던 거예요. 일부러 펑크를 낸 거예요? 아니면 저
진짜 방귀 낀 놈이 성낸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이 차주 A씨는 송곳에 의해 고의로 펑크를 낸 일명 송곳 테러로 의심을 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상습 주차를 했던 이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사람은 과태료 처분을 받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아니 펑크 난 거 모르고 먼 길 떠났다가 도로 위에서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누리꾼의 의견은 어땠어요? 네, 누리꾼들은요. 이건 살인미수의 양심도 없고 세상에 풀어두면 안 된다. 장애인 차량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보는 건 하늘의 별 따기. 기소돼도 기소유예에 때려버리니 처벌이 너무 약함. 벌금 500만 원이라도 약식 기소해라와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정말 도로 위에 눈살 찌푸리게 하는 얌체족 세 번째 유형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도로 위의 얌체족 세 번째는요. 아껴서 부자 되셨습니까? 선 넘는 절약법입니다. 어떤 얌체인지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자, 한 차주가 셀프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러 들어오는 CCTV 캡처 화면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차에서 양동이를 들고 내렸는데요. 뭘 들고 내린 거야? 보통은 세차존으로 가서 요금을 내고 물을 사용하는데 이 운전자는 미리 준비한 양동이로 개수대에서 물을 퍼다가 차에 비누칠을 하고 헹구는 등 약 1시간 동안 공짜 세차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세차장 주인은 방송으로 주의를 줬는데도 이 태연하게 세차를 끝까지 마치고 유유히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셀프 세차는 셀프 세차인데 양동이 셀프 세차는 거기서 물 세차를 한 거네요. 저 개수대 물은 그냥 쓴 거고. 그렇죠. 세차장은 사실 본인이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구조인데 이렇게 몰래 물을 사용하면 이건 영업 손실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 물을 그냥 훔친 거고. 그렇죠. 요즘에 전기차 많잖아요. 또 전기를 훔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분이란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전기를 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전기차들의 충전 모습인데요. 이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이 아닌 주차장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 콘센트에 연결을 했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일부 전기차 소유주들이 콘센트를 연결해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을 한 거죠. 와, 이 공용시설에서 사용료를 내지 않고 몰래 충전하고 있었다는 건데 전기세는 모든 입주민들이 같이 돈을 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민폐 아닙니까? 네, 결국 해당 아파트에서는 1년치 전기세를 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공공기관이나 공중 화장실 등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얌체족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공공장소에서 무단으로 전기를 훔치면 절도 혐의가 적용돼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저걸 또 누구한테 그랬겠죠.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거 공짜잖아. 맞아요. 그거 공짜 아닙니다. 모든 세대들이 관리비에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야 될 돈을 미리 편취한 거예요. 이거는 범죄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멀쩡하게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느낌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될까 생각을 해보면 처벌이 좀 강력하지 않다거나 관련 제도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시스템상의 허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동화된 시스템의 경우 차량이 뒤따라가는 차량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더 정교한 기술을 도입하든가 아니면 주차장 관리자 측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득액이 적거나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적 처벌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처벌이 약하고 감시 체계가 약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뭐 그런 문제네요. 네. 정책의 변화도 변하지만 그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는 세상. 그걸 어긴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걸 차단하는 세상. 네. 이게 돼야죠. 그러니까 요걸 조금만 어기면 나한테 이익이 오고 누구도 이걸 처벌하지 않는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마치 뭐 대단한 정보인냐 그렇지. 공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인식 개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얄미운 얌체들이네요, 진짜. 정말 얄밉네요. 여기까지 해야 화가 납니다. 되겠습니다. 네. 김미경 변호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돈 얘기 좀 하죠. 머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사연 만나볼지 기대되는데요. 오늘 준비한 사연입니다. 오늘 고민은요. 취미생활에 월 100만 원 쓰는 남편 와우.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야, 취미생활에 월 100만 원. 월 100만 원 내가 넣어서? 괜찮다. 좋다. 자, 김현우 소장님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 쓰세요? 저는 그게 아니라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남편은 아직 아니지만 네네네. 100만 원 쓰는 용돈이 있다면 정말 부럽고 이재용 아나운서님 좀 부러울 것 같은데 그렇죠. 듣는 순간 이 생각 먼저 들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취미 생활이면은 도대체 어떤 취미 생활인가? 그죠.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근데 우리 또 머니 마스터 우리 김현우 소장님 뭐 이런 고가의 취미 있으십니까? 저는 돈 들어가는 취미는 드럼. 오, 진짜요? 네, 그거 살 거 많은데, 드럼? 근데 드럼을 직접 사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사도 어디 칠 데가 없어서. 아니, 어쩐지 사람이 어깨가 있어. 그럼 나중에 저 행사할 때 드럼 같이 한번 연주 한번 해주십니까? 행사를 망치시고 싶으면. 안 되겠다. 예. 예, 그룹 취미로 하는 결성하세요. 걸로. 취미로. 드럼이 머니 브라더스로. 좋네요. 드럼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그거 쓰는 거 말고는. 괜찮다. 한 달에 20만 원. 네. 저는 사실 뭐 취미가 딱히 없어서 좀 만들어 보려고 그 수영을 좀 배워보려고 했는데 이제 수영복 사는데 돈이 더 들었어요. 야. 그 뭐 수영이나 물안경 이거 좋은 거 사야 된다 그래서 잔뜩 사고 딱 한 번 갔거든요. 아,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돈 드는 취미가 굉장히 많아요. 뭐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 뭐 러닝 하시는 분들, 캠핑, 드론 정말 많습니다. 아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 쓰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100만 원이 후딱 써요. 맞아요. 근데 네. 저도 이제 취미가 등산이라 등산 가는데 등산 돈 안 들 것 같죠. 많이 들죠. 근데 이게 장비가 이게 장비 좋은 걸로 가면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맞아요. 비싸요. 비싸요. 이 취미 비용이라는 게 또 단순히 장비만 들어가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골프 같은 경우에는 필드 나가시면 진짜 그건 진짜 많이 엄청나게 돈 많이 쓰시고, 낚시 같은 경우에는 뭐 낚시 장비만 사면 끝나나요? 뭐 바다 낚시 같은 경우에는 배 타고 또 나가는 맞아. 출조 비용 이런 것도 들죠. 또 사진도 카메라만 있으면 될 게 아니라 어디 가가지고 출사 나간다 그러면은 교통비에 숙박비에 등등등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게 혼자 즐기는 취미가 아니라 여럿이서 즐기는 취미는 등산 갔다가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뒤풀이 진짜 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하게 되면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뭐 피규어 수집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피규어가 뭐 몇천 원, 몇만 원 하는 게 아니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으니까 비용을 생각하면 정말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만 보면은 취미가 아니라 직업이에요. 그렇죠. 뭐 이 정도는 뭐 뒤에 뭐 전문 용어 있잖아요. 출조, 출사, 뒤풀이. 네. 뭐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돈 없으면 취미 생활 못 한다. 라는 막 그런 두려움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 안 들어가는 취미를 찾기도 사실 어렵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가족 경제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좋아하는 걸 즐기는 건 중요하지만 그거 즐긴다고 해서 우리 가정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이게 도구가 지나친 거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사연 주신 취미, 이 생활비로 월 100만 원 쓰시는 남편분, 네. 내가 한 달에 월에 뭐 몇 천만 원씩 번다. 그 중에 한 100만 원 쓰던 거는 아이 참 부럽다,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사례자의 남편분 많이 혼날 것 같은데 네, 꽁트로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사진 찍는 취미에 빠져 한 달에 100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핑계로 여행 계획까지 세우면서 이것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투자라고 주장하는데요. 진짜 허파가 뒤집어질 노릇입니다. 와 저거 죽이는데? 다음에 출사 찍으러 가면 아주 딱이겠다. 드론도 하나 사야겠다. 드론? 드론? 또 무슨 장비 살라고? 아니 지난번에 산 렌즈 그거 얼마였어요, 뭐? 그거는 광각 렌즈. 이번에는 인물용 사진 렌즈가 필요합니다. 단 렌즈 짧은 거. 그런데 드론은 요즘에 필수인 것 같아. 항공샷 없으면 퀄리티가 떨어진다니까. 저거 신난 거 봐, 신난 거 봐. 아니 여보, 솔직히 말해봐. 장비 수집이 취미야? 뭐 사진 찍는 게 취미야? 사진은 장비가 반입니다. 좋은 장비가 있어야 좋은 사진이 나온다고. 대신에 나는 차도 안 바꾸고
술도 안 마시고 친구들마다 돈도 안 쓰고 사진에만 돈 쓰고 얼마나 좋아요. 여보, 차라리 그냥 친구를 만나. 나가서 친구 만나고 좀 놀고 그래. 아니, 다달이 100만 원씩 이제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2년 후에 우리 집 보증금 더 올려달라 그러면 진짜 어쩔 거냐고. 보증금 안 내고 우리가 그래서 집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려면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여보 잘 생각해봐.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늙는 것도 중요하잖아. 나봐. 출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젊어지고 건강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꼴 보느라 나 지금 얼마나 늙었어. 알았어. 그럼 내가 사진을 찍어서 돈을 벌어올게. 진짜로. 뭐 알려지 죽지 정말. 나 이번에 사진 공모전 한번 나가보려고. 그리고 출사 나가는 거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너튜브로 해서 조회수를 해서 돈 쫙쫙쫙 벌게. 걱정하지 마. 좋았어. 그러면 대신 수익 날 때까지 용돈을 좀 줄이자. 당신 100만 원 지금 보니까 너무 많아. 그냥 딱 30만 원. 30만 원 줄게. 아니 30만 원 차비도 안 나오겠다. 30만 원을 그냥 마이너스해서 70만 원 갑시다. 안 돼. 그러면 50만 원. 아. 나 더 이상은 나 진짜 양보 못 해. 50만 원으로 해. 아, 도대체 언제 철들까요?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금수저도 아니고 둘이 악착같이 모아서 살아내야 하는 평범한 가정인데 월 100만 원 취미라뇨? 이 남편의 취미생활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뼈 때리는 조언, 그리고 우리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재무 설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돈 100 드는 취미의 정체가 사진이었군요. 근데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 할 때는 필름값 인화하고 뭐 하고 돈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요즘엔 디카인데 장비가 이제 드론이 나오는군요. 드론을 그렇죠. 써야 된다. 항공샷. 네. 드론 카메라가 웬 말입니까? 지금 이 남자가 그리고 너무 당당해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남자 입장에서 이 남편이 이해가 간다 하시는 분 좀 손 들어 보실래요? 이해 간다. 저는 살짝 이해는 가요. 네? 그게 이해 가요? 딴짓을 안 한다잖아. 그렇지. 술 안 맞아요. 먹고. 네. 아니 진짜 아내 입장에서 네. 진짜 딴짓 해봐. 이거 어떡할 거야? 아, 이게 딴짓은 안 하는 돈을 너무 많이 쓰는데 지금.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말리면 네. 집에서 늘 인상만 쓰고 있을걸요. 이거 못하게 하면. 근데 이게 제가 정신 건강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건 남자분이 느끼잖아요. 결혼 생활에서 정신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혼자만 건강하잖아요. 지금 아내분은 죽으려 그러는데. 근데 조금 이기적인 건 있어. 왜냐면 아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는 건 있어서. 네. 반반입니다. 근데 하는 거는 뭐 건전한 것 같은데 문제는 가정 경제에 어떤 너무 힘들게 한다 이거지. 가정 경제를. 그렇죠. 100만 원은 너무 힘든 액수인 것 같은데 근데 장비 욕심이 또 많네요. 뭘 계속 사요. 뭐 이러다 보면 360도 회전되는 카메라에 뭐 이렇게 맞아. 뭐 있어 많아요. 비싸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벌써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네. 상상을 하겠죠, 아내분은. 이 사람이 출사 다닐 기력이 있을 때까지 월 100만 원을 취미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건데. 기력이 없어야 되는 거야? 네. 나갈 힘이 없어 이게 멈추는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음악 이제 장비 산다고 돈 많이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그게 최고급 취미예요. 그 스피커 산다는 그럼 분들. 이거 뭐 이게 스피커 굉장히 고가고요. 종류도 다양해서 앰프도 사야 돼요. 이거 다 사면 이거 답이 없어요. 맞습니다. 스피커가 진짜 뭐 몇 천만 원짜리. 맞아요. 오. 진공관 스피커 무슨 전용 스피커 이래가지고 한번 그 빠져들기 시작하면 이거 정말 답도 없는 취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즉에 싹을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이거 시작할 것 같으면 아니에요, 여보. 다른 거 찾아봐. 이렇게 싹을 잘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이 꽁트 속의 아내분처럼 이 금액에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줘야 돼요. 이 안에서 쓸 수 있다. 이 안에서 취미를 즐겨라. 네. 이렇게 좀 정해줘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남편 말대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네.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취미를 넘어서 돈벌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너튜브로 수익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열심히 하면은 아내분도 나중에는 막 내가 예전에 말려서 미안해 막 이런 상황도 오지 않을까요? 잘 된다면 그렇겠지만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괜히 시간 낭비에 돈 낭비에 그거 너튜브 또 하겠다고 편집한다고 편집 프로그램까지 사고 이러면 정말 또 사야 돼. 한도 끝도 없어요. 또 돈이구나. 네, 그리고 당장 월 100만 원씩 쓰면서 그럼 얼마를 벌 것이냐라는 것도 사실 모르는 거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쓰시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말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생활 수준에서
내가 집행할 수 있는 취미비 네. 이거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이게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요. 5년 전쯤에 한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이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한 달 평균 이 취미로 쓰는 비용이 10만 6천 원 정도였다고 해요. 5만 원 미만으로 지출한다라는 응답자가 약 28%로 가장 많았고 많아봐야 20만 원 언저리 정도 지출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만 원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저임금으로 기준해도 급여 대비 10만 원이면은 뭐 한 5% 정도 수준이죠. 근데 월 100만 원은 정말 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급여 대비 5%면 5%? 300만 원 받는 월급쟁이면은 한 15만 원 정도. 좀 박하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쓰고 싶은데 조금 많이 써도 한 20만 원. 어떻게 이분은 저 취미로 100만 원을 쓰는지 이 덱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한번 현재 상황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이 부부의 자산 상황입니다. 50대 초반 부부고요. 중학생 자녀가 둘이나 있습니다. 아유, 힘들다. 네, 5억 원 상당의 전세 아파트에 거주 중이고 전세 대출금 3억 원이 있습니다. 아니 보시면 지금 대출이 있어요. 그리고 금융자산이 예적금 6천만 원, 주식 등 투자에 2천만 원, 또 아내의 연금저축 계좌에 300만 원이 있습니다. 와. 부부 합산 월급이 800만 원인데요. 아내가 450만 원, 남편은 350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남편이 들거네. 아내가 더 벌어요, 남편보다. 그리고 연금 저축 계좌 이거 아내분만 있는 거 보니까 저축에 관심이 더 있으신 것 같고. 근데 남편은 이런 자신감도 없는 상황에서 왜 용돈을 100만 원씩 받아갑니까? 아유, 이러니 아내가 화가 나죠. 이거 완전 분노 유발자인데 코너 이거 잘못 왔어요. 분노 유발자에 가야 돼요. 이런 경우는 아내도 막 가면 돼. 나도 취미에 100만 원 쓸게. 같이 막까요? 100씩 쓰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애들 학원 다 끝내. 야. 이런 식으로 가면 겁내지 않을까. 네. 근데 이게 남편분도 이 버는 액수도 적고 그런데 뭘 커버를 해줄래도 뭘 커버를 해줘야 되나 싶어. 지금 돈만 저렇게 봐도 지금 저 돈에서 아까 선생님 말했잖아요. 취미생활 급여대기 5%라고. 네. 저 돈에서 5%는 100만 원이 아닌데 상한선을 넘었어요. 한참 넘었어요. 그리고 이게 전세 대출도 이렇게 있으시고 네. 이게 심각합니다. 네. 어떡합니까 이거? 좀 혼나야죠. 이분들 부부 상황 보니까 소득 수준은 좋은 편입니다. 월 800만 원 정도. 그에 비해서 모은 자산을 보면 그렇게 흡족스럽진 않거든요. 대출을 제외한 순자산을 보면 2억 8천만 원 정도인데 이건 20년 정도 우리가 저축했다라고 했을 때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모으신 거라고 보여요. 아무래도 소득도 높고 또 이 전세로 살다 보니까 비교적 주거 안정성이 높다 보니 위기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택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노후 대비 또 중학생 자녀가 2명이나 있으니까 교육비 이런 거 생각하면은 들어갈 돈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허리띠 바짝 조여도 모자랄 판에 취미생활에 100만 원을 쓰고 계시다. 이거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집 마련 빨리 해가지고 대출이자 갚는 게 제가 봐도 원래 이런 말 잘 못했거든요. 대출이자 갚는 게 빨리 날 것 같아요. 내 집 마련 해가지고. 자, 지금 상황은 저렇고 그러면 지출 상황이 어떤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출 상황입니다. 아까 부부의 월 소득이 8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고정 지출이 690만 원입니다. 주거비 30만 원, 식비 100만 원, 교육비 150만 원, 교통비 30만 원, 그리고 보험료 50만 원 들어가고요. 통신비 20만 원, 아내 용돈 40만 원, 남편 용돈 100만 원, 아이 용돈 40만 원, 그리고 기타 생활비 50만 원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만 80만 원입니다. 저축 상황 보시면요. 적금에 월 20만 원, 투자 50만 원, 예비비 40만 원입니다. 이게 저축과 투자를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감을 못 느끼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여윳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저게 여유자금일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이들 저 학원비 이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교육비 150만 원. 교육비, 네. 교육비.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중학생이기 때문에 요게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금방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소득이 높지만 역시나 그만큼 많이 쓰는 상황입니다. 이 지출 중에 연금보험 20만 원은 일단 저축이니까 요거 제외하면 순수 지출은 670만 원인데 이게 저축을 우선적으로 묶어두지 않다 보니까 소득이 월급이 조금씩 늘어나면 그만큼 더 쓰는 게 습관처럼 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줄여야 될 거 뭐 말할 것도 없이 가장 먼저 줄일 거는 남편 용돈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통신비와
세 번째로는 연금보험입니다. 이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알뜰폰으로 바꾸면 1인당 한 2만 원에서 3만 원대로 충분하거든요. 뭐 요즘에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줄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만 원씩 쓰신다. 이거 통신비가 지금 소득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니까 별로 이거 문제 없다. 저항 없이 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연금보험 20만 원 납부하고 계신데 이거 물가 상승도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품 구조를 갖고 있는 데다가 장기 상품이잖아요. 당장에 돈 필요하면 못 쓰는 거고 이렇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연금보험 하나 딱 가입하신 분들이 아 그래도 나는 조금이라도 노후 준비하고 있어 라는 좀 착각에 빠지셔가지고 이 노후 준비를 등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 상황에서는 장기 상품 가입하는 것보다 급한 불부터 꺼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사실 사연이 왔을 때부터 네. 예견된 상황이었죠. 남편분이 좀 불리한 거가 있었는데 근데 가장 먼저 흔들어야 될 건 남편에게 용돈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취미 생활에 좀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정신 건강 좋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 100만 원이 진짜 취미 생활에만 쓰일까요?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죄송합니다. 남자인데 이런 거 못 지켜줘가지고. 네, 이거는 좀 취미 생활에 차질이 좀 생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니까 아내가 450 버는데 용돈 40 쓰고요. 남편 350 버는데 용돈 100 씁니다. 100만 원 어디에 쓰는지 한번 보시죠. 안 돼. 자, 카메라 렌즈 장비 업그레이드에 50만 원. 그리고 사진을 찍으러 출사를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교통비와 숙박비에 식비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씁니다. 사진 보관 보정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구독료에 10만 원 쓰고 있습니다. 야, 근데 여기서 이제 아내가 화난 게 있어요. 딱 나왔어요. 교통비, 식비 뭐 오케이. 숙박비가 있어. 자고 와요, 심지어. 1박 2일 뭐 이렇게 해서 출사를 간다는 건데. 이 정도면 아내분이 화나죠. 화나죠. 분노 유발자인데 이거. 저는 이제 1박 2일 취미생활 많이 다녀봤는데 네. 이 결혼하면 좀 힘든 건가요? 이게 아니, 잘 모르겠네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당연하죠. 그래요? 1박 2일로 취미생활 숙박비 결제를 이거 같이 가면 몰라도. 그럼요. 심지어 이거 혼자. 당장 그 현관문 비밀번호 바꾸는 거예요. 이거 남편 모르게. 아 그래요? 이거 가족들이 다 같이 떠나는 여행이면 모를까 혼자서 1박 2일로 취미 혼자 활동을 가는 건 좀 불안하죠. 잠깐만 이거 혈압이 갑자기 제가 확 오르는데 소장 이거 문제 있죠? 같은 남자가 봐도 이건 엄청나게 문제 있다고 이거 편을 들어드릴 수가 없고 아마 이거 아내분께서 같이 가자라고 하면 이것도 애들 데리고 돈 들어오고 애들 또 밥 해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가야 돼, 또. 같이는 못 가시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본인 스스로 정신 차리지 않으시면은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미혼이지만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많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분은 본인의 소득 대비 너무 과한 취미를 갖고 계세요. 근데 전혀 이제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뭐 미안한 거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게 큰 문제로 보입니다. 본인 소득만 놓고 보면 350만 원 중에 뭐 100만 원 거의 30% 가까이 쓰는 건데 이 정도면 가계의 보탬이 아니라 부담이죠. 전세자금 대출도 월 80만 원씩 나가는데 거기에 생활비, 교육비 합치면 당연히 이 가계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장님 말이 정말 맞거든요. 남편분 정신 차리시고 뼈 때리는 말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사진도 사진이지만 어디 뭐 경치 좋은데 나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진 좋으면 집에서 아이들 커가는 거 이렇게 찍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연을 좀 보고 싶고 그래서 1박 2일도 가고 이러는 것 같은데 네. 매주 집 밖으로 나가던 사람이 또 갑자기 집에 있으라고 그러면 이것도 병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야죠. 네. 너무 좋았던 거죠 그동안.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용돈도 깎아야 되고요. 이거 삭감해야 하고 뭔가 이 취미 생활의 구조에 대해서 이거 대대적인 뭔가 손을 한번 봐야 합니다.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들 50대 초반이라고 하셨으니까 60세까지 일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길어도 이제 10년 남았거든요. 근데 교육비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점점 늘어날 거고 대학 등록금 내게 되면 큰 돈 들어갈 거고요. 그럼 당연히 저축도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데 전세보증금도 아내분이 한 2년 뒤에 올려달라고 그러면 어쩔 거냐 이런 걱정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껏 여직 모아둔 한 6천만 원 되는 돈 이것도 보증금으로 들어가서 잠자게 될 거고요. 계속해서 모아놓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이거 아깝다라고 한다면은 서둘러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지금 급하고 굵직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다 마음이 급하네요. 지금. 이게 취미 생활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약간 이제 뒤로 좀 밀어놓으셔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애들이 한참 크고 있으니까
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있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남편분이 정신 차리고 줄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 답이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더라도 이대로는 큰일 납니다. 정말 난리 납니다라고 해도 본인이 스스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이거 답이 없습니다. 자, 우리 남편분을 제가 대변해서 예. 한 번만 제가 한번 용기를 드려볼게요. 그 나름대로 이 취미를 수익화해서 아내분께 또 용돈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야심 창구를 갖고 있는데 자꾸 남편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니까 좀 그러니까 막내 아들로서 좀 아쉽거든요. 네. 속이 상하는데 이게 정말로 이분이 대작가님이 되시면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좋을 수도 있어요. 시원하게 한마디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네.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너튜브로 이게 돈이 되면 생활에 보탬이 좀 되겠는데 네. 이 출세해서 찍은 거 올린다고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 그쵸.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리면 카메라 이렇게 닦는 거 있어요. 청소하는 거. 네. 그걸 분해해서 맞아. 이렇게 청소하는 거야. 이야, 근데 디테일. 요런 거면 집에서 해도 되거든요. 아. 근데 요런 유튜브는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보고. 아니 왜냐면 제 친구가 그걸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외국에 사는 친구인데 잘 돼요. 그 외국에서는 잘 돼요. 그럼 이것도 이제 청소하는 장비 또 사겠네요. 그건 투자라고 봐야지. 투자. 소장님만 웃고 계세요 지금.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취미라고 한다는 거의 정의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가를 즐기는 그런 활동이잖아요. 근데 겸사겸사 돈을 벌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참 좋은데 저는 이 부분의 말이 좀 핑계라고 보입니다. 당장에 100만 원 써가지고 30만 원 번다라고 한다면 다음 활동을 위해서 또 돈을 써야 되겠죠. 뭐 장비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라고 한다면은 뭐 100만 원이 들여가지고 30만 원 번다. 결국은 70만 원 쓰는 거잖아요. 계산상으로 보자면. 이게 버는 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분들 아직 집도 없고 자녀들 어리잖아요. 주택, 노후 등등 최소한 필수적인 건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남는 돈으로 좀 취미를 즐기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학생 자녀가 둘입니다. 지금 드는 돈에서 앞으로 들 돈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회사라는 것도 그냥 마냥 믿고 있을 수가 없는 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내후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퇴직까지 150만 원씩 10년 동안 저축한다라고 해도 모을 수 있는 돈은 1억 8천만 원. 여기에 뭐 이자 조금 붙겠지만 물가 상승 생각하면 이게 최대거든요. 현재 자산 상황 고려하면 지금 이러실 때 아니다.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답은 하나네요. 그냥 너튜브 수익할 거 아니다. 뭐 정신 차려라 이런 건데 한마디로 뭐 작가님 사진 때려치우세요. 그렇게 또 말 못하는데. 또 때려치우는 쪽까지는 좀 그렇지만 자제를 좀 하셔라. 이거 몇 년 뒤로 좀 미루시고 이 상황에서 지금 2억 원 정도가 시드가 있는데 보증까지 합쳐서 한 6억 원 정도의 주택을 마련한다. 그럼 4억 정도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70만 원 정도의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저축하는 거를 다 전환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진짜 빡빡합니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당장 아예 하지 마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아까 아내도 절충하잖아요 현명하게. 네. 70만 원 하니까 뭐 50만 원. 50만 원? 그 이상은 안 돼. 뭐 이렇게 가니까 점점 줄여나가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내분이 현재 용돈이 40만 원이잖아요. 네. 그거와 비슷하거나 더 적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줄이게 되면 이것도 못 버티고 튀겨 나가실 수 있으니까 100만 원에서 70, 50, 40 이렇게 줄이시되 최종적으로 올해 말까지 한 3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줄이는 걸 목표로 차츰차츰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든 생각이 너무 분노만 한 것 같아서 이렇게 건강한 취미 활동 하시는 거 너무 좋죠. 근데 네. 소장님 말씀처럼 그 적절한 금액을 어느 정도 취미에 쓸 수 있는지를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아내분께서 가족의 안정적인 그 재정, 경제를 위해서 네. 좀 이렇게 좀 짜달라, 그 맞아요. 틀을 좀 만들어달라 요청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네. 2천만 원 가량 되는 ETF 아까 보였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투자로 돈 좀 벌어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착각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버는 돈 중에 절반은 투자, 절반은 저축한다. 저축은 물가 상승 극복 못하고 결국은 투자 수익으로 물가 상승 극복하려면 수익이 많이 나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투자로 진짜 내가 자산을 불려보겠다라고 한다면 내 자산을 100% 현재 이제 보증금까지 갖고 있는 것까지 다 올인할 수 있어야
이 자산으로 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유, 자산의 100%를 올인하면 이건 거의 도박 아닙니까? 그렇죠. 무섭죠. 도박이죠. 네. 지금 특히나 이 상황에서 나이 50 접어드셨으니까 너무 공격적인 투자도 무리고요. 욕심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물가 상승만 극복한다라는 정도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이분들한테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좀 돈을 굴린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확실하게 필요한 돈들 있잖아요.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자녀들 대학 등록금, 뭐 내 집 마련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저축으로 완벽하게 마련을 하고 그 외에 돈 좀 더 아껴가지고 이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투자에 올인하라는 건 좀 다음 생에 계약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뭐 당장 적극적인 투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노후 자금, 노후 준비를 위해서 네. 연금 드는 건 어때요, 소장님?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연금으로 노후 준비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이제 연금 보험 이런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돈이 묶이게 됩니다. 지금 내는 건 큰 돈인데 나중에 가서 받게 되는 돈은 적은 돈이 되거든요. 사업비도 비싸고 물가 상승 극복하기도 어렵고 20년 뒤에 그 돈이 두 배로 불어나 있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 고려하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뭐 따로 준비하신다 이렇게 해서 노후 준비가 아니라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저축 투자 활동 모두가 노후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절약해서 종잣돈 만드는 게 1순위겠네요. 내 집 마련 위해서. 네. 맞습니다. 남편분 본인 의지로 용돈 못 줄이겠다 그러면 대출 받아서 집 사시고 이제 약간 배수의 진을 치시는 거죠. 돈이 없으면 못 쓰게 될 테니까. 네. 네. 100만 원 안 됩니다. 남편분 정신 차리세요. 안 됩니다. 자, 이제 윤곽이 좀 슬슬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소장님의 솔루션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남편의 용돈 죄송합니다. 무조건 줄여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줄여나가서 최종 30만 원을 목표로 하고요. 통신비 20만 원을 10만 원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월 20만 원씩 연금보험으로 나가고 있는 돈은 투자로 전환을 해야 하고요. 그럼 총 100만 원의 여유자금 생깁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할지 다음 플랜을 소장님이 정리해 주시죠. 네, 기존에 이 부부가 저축을 하던 금액이 월 110만 원이었어요. 여기서 아까 아낀 100만 원 여유자금 더하면 월에 총 210만 원이나 저축 투자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중에 이제 연금에 넣고 있던 연금 보험에 넣고 있던 20만 원 대신에 우리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나 이런 연금저축 상품 가입하셔가지고 세액공제도 받고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 이후에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 60세에서 65세 이 5년 동안의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데 남편분하고 아내분 모두 각각 연금저축 20만 원, 30만 원씩 가입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퇴직금도 나오잖아요. 네. 이거 퇴직연금으로 충당하는 계획 이렇게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늦어도 2년 뒤에는 좀 자가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잡으시고 최소한 적금으로 한 2천만 원 모으기 요걸 달성하기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 넣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전세보증금 2억 원에다가 예금자산 6천만 원 그리고 2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 더해서 6억 원저리의 주택을 마련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러면 이제 3억 정도 대출을 받으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남는 돈 60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주식하고 ETF 등으로 적립식 투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취미생활만 정리했을 뿐인데 노후자금이랑 내 집 마련이 해결이 돼 버렸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못 나가면 처음에는 막 힘들겠지만 네. 가족을 위해서 좀 양보하셔야 되겠네요. 네, 양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마련한 장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그럼요. 취미활동 하실 수 있을 것 수 같아요. 있어요. 그리고 혼자 나가서 1박 2일 보내지 마시고요. 가족들과 주말에 이제 봄 날씨 좋으니까요. 가족들 사진도 찍어주고 야외 활동도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혜인 씨한테는 거의 분노 유발자 같은 머니였기 때문에 너무 지금 땀이 나요. 화나서. 예, 고맙습니다. 동물. 고맙습니다. 자, 3월인데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은 실내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니까 야외 날씨를 알 수가 없어서요. 야외에 나가 있는 문단영 기상캐스터 불러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지금 눈이 내리나요? 네, 지금 서울 상암동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눈보라까지 치고 있는데요. 극적기압이 태풍과 맞먹는 강풍을 몰고 왔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 데다 바람도 강해서 눈을 제대로 뜨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계절끼리 힘겨루기를 하면서 겨울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0.4도, 체감온도는 영하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눈이 특히 집중되는 시점과 양 보시면요. 아침까지 수도권에, 오전까지 강원과 충청, 호남에, 오후까지 영남과 제주 산간에 시간당 1에서 3cm, 많게는 10cm 정도가 더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눈의 양 보시면요. 강원 산간에 40cm 이상, 경기 북부와 동부에 최대 8cm, 서울 등 수도권에는 1에서 5cm 정도가 내립니다. 그 밖의 지역들도 1에서 10cm 정도가 많게 내리겠는데요. 수도권과 호남은 오후면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들도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계속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이 6, 7도, 광주와 대구 6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비는 소식이 없지만 한기는 이어집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14도까지 다시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일은 바깥 활동할 때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요. 일부 지역에는 정말 폭설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눈으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오아시스에서 Play the next channel A